발달장애인의 질병과 영향과 또 의료 미충족 등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해 주시느라 예를 써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한국가톨릭 노숙인 복지협의회 회장이시고 특별히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탈시설 범사회복지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병은 신부님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종사자 전문성에 관한 토론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TV 드라마 우영우에서 두 가지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릴 말씀은 핵심적인 객관적인 자료는 자료 70에서 76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시간 관계상 이렇게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우에서 기억나는 대사 두 개가 우투도 영투도 우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우영우, 뒤로도 우영우, 2역 3역 있고 스위스가 있죠. 그래서 며칠 전 우리 부모님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머니께서 로또 걸리면은 스위스 가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셨던 분들은 스위스 좋지요라고 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에 한 병원이 주어진다면 스위스가 법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스위스지요. 그래서 그 아픔을 끝내고 싶다는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스위스라는 단어가 앞으로도 스위스, 뒤로도 스위스지만 한편으로 앞으로 보는 스위스와 뒤로 보는 스위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바른 관점이 누구에게는 아름다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마지막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중증 발달 장애에 대한 탈설에 대한 문제,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는 관점에 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그 관점에 있어서 가장 당사자가 느낄 수 있는 사람, 즉 부모 당사자, 장애 당사자가 보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2년 동안 이 내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 탈설 문제나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있어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그 부모가 지금 처한 형식 그리고 그들 종사자가 처한 형식이 가장 중요한 보는 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오늘 내용을 이야기 나가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 살아가는 것처럼 또 내가 죽기 전에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또 내가 내 아이를 바라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국가의 대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가 우리 사회복지사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대신하는 전문성이 될 것이고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전문적인 영속성이 보장되는 것일 것이고 또 부모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문가의 끊임없는 눈여겨봄과 또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 장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2년 동안 느꼈던 게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왜 의료적 관점이어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또 의료적 관점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과학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왜 장애인들은 4차 산업의 결과물, 인공지능이나 집단지성의 결과물에 의한 의료적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보고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또 단체로 사는 시설을 바라보는 점이 단체 생활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다양한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새로운 의학적 관점을 적용하고 그 관점들에 상호작용하는 상승작용으로서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 세 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김성우 시민의 발제를 들으면서 부모 마음으로 눈여겨볼 수 있는 기술을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렇게 가지려면 국가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여전히 느꼈고 반대로 지금 현재 현장이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는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발달장애라 불리는 자폐성 장애의 특징 자체가 자기 폐쇄적이죠.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윗돌뼈가 아랫돌뼈에서 윗돌 빼듯이 자기 몸의 스트레스 상황을 밖으로 풀지 못하고 자기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해결하는 것, 결국은 자기 몸의 극단적인 그런 스트레스 해소 도구로 삼다가 이렇게 사고사로 이어지거나 자살이나 타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히 발달장애 자폐를 갖고 있는 이 장애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눈여겨보고 관찰하고 어떠한 상황들이 이 아이들에게 트리거, 즉 촉발을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스트레스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줄이거나 그래야 할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관점에서 김예린 박사님께서 아까 발제하신 내용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관찰이 가능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보상의 절차 원리를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예방하는 것은 자폐성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오래 받은 사람들이 그들과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나 또 그러한 과학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의료적 케어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검증된 국가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가 현재는 생활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책자에도 나와 있겠지만 국가는 8시라는 이름으로 2012년부터 장애복지 생활 지침에서부터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의 이름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바꾸면서 요양기능을 없애버렸고, 2013년도부터는 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자체를 불가하다라고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결과 10여 년이 지난 2020년 무렵 코로나 시기에 감염병 예방 기능이 대처 능력 자체가 퇴보하게 만들었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어렵고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었죠. 한편으로 전문 종사자들의 대처 능력 또한 점점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들의 마지막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징적인 사건을 하나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말하기 전에 과거 10년이 넘도록 국가가 특정 인권단체 및 사회복지 전문가 집단과 그들과 연대하는 몇몇 단체들의 거짓말을 얘기 돌리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을 제한하고, 입소를 금지하고, 시설을 만들지 않고 요양기능을 없앰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 및 국가로부터 유인받아서 그들을 보호하는 시설과 전문 종사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행위를 해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북년 교수님과 김예린 박사님의 발제를 바라보면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 있는데, 만일 조금만 더 일찍 교수님의 연구가 우리나라에 법률적으로 적용이 되었던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 모 장애인 시설에서 코로나 시기에 자폐성 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늘로 찔러서 피부가 괴사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해당 지자체의 부시의장은 당사자가 지체장애인이면서도 인권단체와 방송 카메라를 생활시설에 무단으로 들고 들어와서 침입하여서 종사자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내고 그 피해받았던 장애인들을 한 곳에 감금하고 촬영하면서 강압적으로 취조하여서 시설 내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들은 어떤 방어권도 행사할 수 없었고, 또 공권력과 장애인 단체들에 의해 그 과정이 확대 해석, 과장 해석하여서 피해 장애인들에게 2차 가해를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것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바늘로 찌르는 행위는 장애에 의한 도전적 행동으로 볼 수 있겠지요. 만일 CCTV나 다양한 형태의 IoT 장비들이 있었다면 사건이 발생했었을 그 순간에 도전적인 행동의 촉발 사건을 확인하고 즉시 대응함으로써 가해자 스트레스상을 없애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폐성 장애인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식과 전문직 장비들은 그들의 인권적 방어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아까 김북년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1년도 초 이정성 의원이 발의한 CCTV에 관련한 법안이 장애인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인권 단체에 의해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이 바늘 사건은 바로 2021년도 중간쯤에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그 해결이 되었다면 자폐성이 좋았을 텐데, 이 CCTV 법안이 발의되지 않음으로써 특히 자폐성 장애인에게 위험한 환경적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거나 인권적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들에게도 4차 산업의 혜택을 보장받아 그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방어권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는 가장 먼저 현행법에 명시된 장애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하고 시설의 역할과 그 종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의 다양한 장애 스펙트럼을 인정하고 거주시설의 요양 기능을 확인 및 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들의 조기 고령화에 따르는 케어의 대안으로 고령화 발달 장애 전문 요양시설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통합 돌봄의 모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